팀장님, 지금 땅 사고 싶잖아요. 투자금 어느 정도 생각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공부가 제대로 돼 있거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한 1, 2천 정도? 근데 1, 2천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최근에 이거는 제 친구가 역으로 당한 케이스의 상황이긴 한데 친구네 선산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그 선산은 집안 어르신 거였고 근데 이제 이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식 중에 한 분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내놨구나.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친구 집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뭐 낙찰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 집은 몰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월쯤 경매 개시한다고 통지가 가요. 예를 들면 물려받은 분들한테. 근데 친구 아버지는 2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네는 당연히 자기네 집안, 뭐 우리 연씨 집안, 입씨 집안, 선산이니까 갖다 묻은 거죠, 아버님을. 근데 낙찰을 8월에 받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자마자 아버지 묘 그 모신 데다가 펜스를 쫙 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산소에 성묘도 못 가고 벌초도 못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2,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산을. 지방에 있는 땅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 산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는 사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금액을 8천만 원을 부르더래요. 2,800에 사간 거예요? 네. 와, 3배를. 네.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알고 아니까.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뒤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산소 같은 거 이제 낙찰 받을 때 관리 잘 됐냐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돈 던졌을 때 협의되겠다 뭐 이런 것들 보고 보통은 이제 입찰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8천을 부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화장을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벌초 매번 가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걸 얼마나 관리를 하시겠냐 싶어갖고 설득해봤는데 이제 어머니가 완전 완고하신 거죠. 어른들 그쵸? 입장은 또 다르지.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신랑이 한 끝에 이번에 5천에 사기로 합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막 쌈짓돈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친구는 오케이 하고서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중도금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한 달 안에 잔금하고 그래서 계약서 이제 중개사 껴서 쓰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법무사한테 넘겼어요. 넘겼는데 법무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지목이 전인데 알았냐고. 지목이 전이면 농사 지어야 되는 땅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소다 하면은 지목이 뭐일 것 같아요? 뭐 임야, 네. 뭐 산이니까. 네. 임야나 뭐 묘? 네, 묘지도 있어요. 네네. 지목에. 그래서 보통은 경매물건 보면 그냥 묘지라서 예를 들면 뭐 용인 같은 호재 지역에 묘지다. 그러면 농지증 필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무사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인데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농지증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고. 근데 농지증이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운전할 거면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농지를 살려면 농지증을 받아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없다. 그럼 소유권을 못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 그럼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농지증이 필요하다. 물어봤더니 첫날 통한 공무원은 뭐 별일 없으면 나갈 거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엄마가 사시는 지역과 산소가 있는 지역이 인접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제 농지증을 받을 때 농지증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고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거는 뭐 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지자체에서. 이거를 농사를 지으려고 이 땅을 사는 게 그쵸. 맞냐?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인접 시군구였고 음.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라서 음. 농지심의위원회 대상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첫날 공무원은 뭐 아닐 거다라고 하고 이제 신청서 내면 다음날 담당자가 연락이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어쨌든 농지증을 쓰려면 이게 요식행위이니까 정성껏 써야 되겠죠. 내가 농사 정말 지을 것처럼 뭐 홈이나 뭐 가래나 아니면 면적 좀 넓다, 트랙터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농기구도 있어야 된다. 그쵸. 예, 뭐 빌려서 할 거든 해서 어쨌든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겠지? 보통 별일 없으면 뭐 아무리 늦어도 3, 4일이면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중요한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농지증 나올 때까지 잔금을 연기시키면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친구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 물건을 일반 매매로 지금 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다음날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농사 지을 땅 아닐 것 같은데 왜 농사 짓는 것처럼 농지증 신청서를 냈냐고. 네. 알고 봤더니 이 경매 낙찰 받은 사람도 똑같이 전이었는데 받았잖아요. 그럼 농지증이 있어야겠죠. 그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원상회복 계획서를 쓴 거예요. 아, 원상회복 계획서면은 네. 그러니까 묘지가 없는 상태로 바꿔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농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묘지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나는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약간 뒤에 얕은 야산 같은 거니까 낙찰 받아서 이 지상에 있는 묘 가져가라고 이장하라고 하고 나는 여기다가 뭐 나무도 심고 파묘를 해야 되는구나. 그죠? 조상님이 노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냥 내 주말 농장처럼 쓸 거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천제곱이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이거 원상회복 계획서 쓴 땅인데 당신 이거 농사 지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을 했거죠. 뭐 방법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 이제 단호박이신 분을 만난 거예요. 되게 FM 정석이신 분. 그래서 또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지목 변경, 왜냐면 지목은 현재 상태를 따라가니까 현재 상태가 묘잖아요. 알고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 아버님 묘를 묻은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묻어 계셨던 분들은 예전부터 있던 묘라서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주게 되면 친구 아버지 묘가 약간 불법 매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목 변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지금 상태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예를 들면은 그 해서 농지증을 받으려면 친구도 똑같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살려는 목적이 애시당초 묘 때문에 그치. 살려고 아버님 했던 거잖아요. 묘를 보호하려고 그쵸. 유지하려고 그쵸. 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의미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일단은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고 그 매매를 해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이행강제금 네, 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공시지가나 그 금액이 한 25%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한 3, 4년 정도 이행강제금 맞으면 이제 땅이 그냥 날아가요. 되게 엄청나죠.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야 본인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돼야 본인들이 원하는 아버지 묘를 지킬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지금 공무원분이 되게 FM이시라서 융통성이 1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 매매를 포기하고 그냥 아버님 이장하거나 이제 화장해서 공원묘원 모시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고 막 지금 하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공무원분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는 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애시당초 매장 허가를 받고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토지 기초반 처음에 얼마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봤죠. 맞아요. 네. 조금 금액 들여서 할 수 있으려면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물건상 하자가 필요해요. 아, 리스크가 있는 물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산이었고 자식들이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갖고 있던 것 중에 일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땅인데 예를 들면 5형제다. 그럼 2천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2천만 원. 그래서 보통 그런 지분 경매나 아니면 이제 살 사람이 확실한 땅. 이거는 아까처럼 제 친구 어떻게든 살려고 했지만 지금 농지증 때문에 못 사고 있지만 살 사람이 확실한 거. 그러면은 묘지나 뭐 집이나 이런 게 있는 땅들. 예, 그런 것들을 보통은 접근을 하죠. 왜냐면 내가 적은 돈으로 낙찰 받자마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들은 쉽다, 적게 들어가니까 쉽다 해서 요걸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이거 하나를 볼 때도 봐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실제로 이제 지목이 어떤지.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친구네 같은 경우는 그 매장 시점도 중요했던 거예요. 네, 아니었으면 그냥 뭐 이장을 했던지 이장을 해서 자기가 원래대로 썼던지 아니면 뭐 장사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내가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이 땅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 지료 내고 그냥 쓰겠다 해서 쓰면 됐던 거였거든요. 결국 지목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전이라는 게 뭐 안 보진 않았겠죠. 그분 농지증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매매를 할 때 살 사람도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그분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강조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을 항상 조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분 경매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게 엑짓이 안 됐을 때 이 물건 자체로 가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그 선상 같은 경우는 산이잖아요. 맹지예요. 그 건축행위나 이런 걸 딱히 할 수도 없어요. 진입로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좁은 이런 길, 이런 거. 그냥 정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도하려고 했던 분은 다시 경매를 넘기셔서 이걸 모르고 낙찰받는 누군가가 또 있지 않는 한 수익을 내시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분 경매 쉽다, 투자금 적다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선산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치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함부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이전에 다 알아보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정말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면 네. 이런 지분 경매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와 봤어요. 그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낙찰된 사례인데 그 용인 포곡의 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됐는데 얘를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조회를 해볼게요. 물건 경매지를 보면 사진상에도 지상에 묘가 있는 게 보였고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을 조회해 봤을 때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 친구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사례 노출을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저희 뉴진스 반에 아주 비슷한 케이스로 낙찰받으셨던 분이 하나 있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1년에 원주에 있는 전을 낙찰받으셨어요. 요것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얘는 보시면 지목이 전이에요. 예, 그럼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농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 대신에 얘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건 친구 땅도 똑같았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게 있어요. 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뭐냐면 보통 우리 산이라고 하면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계단식론 이런 거 할 게 아닌 이상해야 경사도 15도가 넘어가는 땅은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얘가 이제 차이가 뭐냐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농지는 개인 간 빌려주는 게 안 돼요. 네, 반드시 농어촌공사 껴서 농지 임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영농여건 분리 농지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거 농사 짓기 힘들면 여기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한테 임대해도 돼. 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외지인이 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농여건 분리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농지증 신청을 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이런 거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이런 거.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가 더 높은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안 써도 돼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면.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얘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사진 보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묘와 비석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거 사진도 경매제 사진이 아니라 이분이 직접 답사를 가서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분묘기지권 있는 거, 묘지 있는 거 보려면 답사를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로드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제 사진만 믿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답사를 직접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되겠다 하고서는 낙찰을 받으셨어요. 공매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통 선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가 뭘까요? 그 공유자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 가장 높은 가격에 이걸 낙찰 받겠다라고 쓴 사람 가격으로 공유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은 받았지만 결국 땅을 사시지는 못했죠. 네, 그런데 제 친구 땅도 가지고 왔어요. 위에 주소는 빼고 요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목이 전이고 이제 영농여건 분리농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고 낙찰을 받아갔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팀장님, 그럼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돈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완전히 적용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또 리스크가 없는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네. 그런데 한 번쯤 꼭 짚어보고 갈 만한 그쵸.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엔 또 뭘 한번 공부해 볼까요? 궁금한 거 제가 그냥 막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